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6%대 폭등을 하면서 지수를 당겨 올렸는데요. 시티그룹에서 마이콜을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그냥 멋진 작전이었다라고 봅니다. 해외 시장 또한 미국이 중요 경제 지표가 2개나 나오면서 시장이 나름 의미 있는 반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트레이더의 관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작전 이야기부터 보시죠.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선 이 작전이니 하는 자극적인 용어를 써서 관심을 끌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대국민 사기극 같은 것만이 작전이 아니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 날 잡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도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각각의 집단 중 선도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집단들이 우연히 같은 방향을 보게 되었을 때 파괴력이 커지게 돼요. 딱 오늘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간만에 5,500억이나 매수를 했으니까 의미 있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통 이런 시총 상위 대형주를 매수를 할 때는 알고리즘 매수를 하죠. 뭐 아이스버그가 됐든 V왑이 됐든 이렇게 거래량이 몰리는 시초가 부근 그리고 종가 부근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장중에는 얼마 매수를 안 해요. 자, 그런데 개장 초에 삼성전자 매수 효과가 떴어야 되는 게 일반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개장 초와 개장 마감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니까 거래량 가중 평균 주문을 낼 때는 그 초반에 거래가 당연히 많이 실리게 되고 그래서 그 오늘 삼성전자 매수할 거다 그러면 시가가 일단 강세 출발을 해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거래량 생각보다 얼마 안 터졌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한참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터졌죠. 자, 또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8월 31일 목요일 장마감 동시효과에 삼성전자의 660만 주의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장마감 동시효과 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량이죠. 그러니까 월말에 펀드 정리를 하려는 물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래 대금을 계산해 보면 6만 7천 원 딱 잡고 660만 주 하면 4,422억 원이에요. 거의 4,500원어치 손바뀜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목요일 보면 삼성전자를 순매도 1220억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요일 삼성전자 거래를 보면 금융투자가 그걸 사준 거고 외국인 판 거를, 그리고 그 또한 규모가 한 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날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다른 펀드에 일부 넘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파생 상품으로 스위칭하기 위해서 기관에게 포지션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은 코스피 200 지수의 진폭이 굉장히 작았죠. 또 장중 거래량은 한산한 편이었는데, 그런데 그 목요일날 종가에 보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량이 유난히 많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8월 월말 들어서 펀드 하나가 청산되든 아니면 포지션이 조정된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8월 31일 목요일에 이미 삼성전자를 외국인 누군가가 대량으로 좀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8월 31일 마감한 외국인들이 9월 1일 현물 개장 동시효과는 마이너스로 출발시켰거든요. 또 선물도 마이너스 0.9포인트로 출발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선물을 먼저 매수한 게 아닙니다. 먼저 뭘 했냐면 합성 선물을 한 10분 동안 대량으로 매수를 해요. 외국인들이 이 풋옵션을 매도하고 콜옵션을 매수하는 합성 선물을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한 때가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강력한 합성 선물 매수가 들어왔는데 거의 한 10분 동안에 한 20억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개장 후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 합성 선물을 매수한 뒤에 그 다음부터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지수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삼성전자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그때 주식 사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합성 선물만 샀는데 합성 선물을 워낙 세게 사니까 해치 차원에서 기관이 삼성전자 포함해서 인덱스 바스켓 효과를 올린 거지 실제로 이 삼성전자 자체에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선물이나 삼성전자 안 사고 합성 선물을 그렇게 무리하게 샀냐? 그걸 이야기해 볼게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은 8월 중순에 빠른 하락이 나온 뒤에 선물 330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르면 얻어맞고 다음날 또 갭 나오면 또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어지러운 흐름만 반복했을 뿐 추세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변동성을 매일 눌러버렸죠. 제가 이 변동성 차트 V코스피 지수거든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18일날 정점 찍고 나서
고점 찍고 나서 거의 매일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요일날 8월 30일 수요일에 갭상승이 나왔을 때 사실 변동성이 터질 수가 있었어요. 콜 변동성이. 그런데 이때 초반에만 잠깐 당겼을 뿐 이후에 또 하루 종일 콜옵션을 죽이면서 지수를 또 늘렸죠. 그래서 9월물 옵션이 근월물이 된 8월 11일 이후 금요일부터 외가격 콜옵션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세를 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지수가 8월 17일 326포인트를 깼을 때부터 8월 29일 334포인트를 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콜옵션이 평균 발행 단가가 충분히 낮아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지수를 급하게 당긴다. 그러면 콜옵션을 계속해서 이 낮은 평균 단가에 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빠르게 뛰어넘어서 감마 스퀴즈를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지냐고요? 이 감마 스퀴즈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내가 장사꾼이에요. 콜옵션을 이제 1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50원에 팝니다. 또 다음에는 20원에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콜옵션 매도량이 한 3만 개를 갖고 있는데 평균 판매 가격이 이제 40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가격 40원에 3만 개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해서 콜옵션 가격이 50원, 60원 이렇게 100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 판매 가격이 처음에는 이제 100원에 팔았지만 만 개를 또 나중에 이제 50원에 팔고 또 나중에는 20원에 팔았지만 이제는 평균 판매 가격이 40원까지 내려와서 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옵션 판 거의 가격이 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천천히 올라갈 때는 풋옵션을 팔면 되는데 지수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콜옵션 판 것을 도로 사들어가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옵션 가격이 처음에는 먼 외가격이니까 많은 수량 팔았는데 등 가격, 내 가격 된다. 그러면 금액이 빠르게 커지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도로 사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이 폭등하게 돼요. 자, 정리해보면 첫째, 외국인은 8월 31일에 삼성전자 물량을 일단 확보했다. 둘째, 9월 1일 시초가를 일부러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시키면서 먼저 합성 선물을 대량으로 사서 폭등할 준비를 만들었다. 셋째, 삼성전자를 시초가 부분부터 산 게 아니라 오후장에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장초반 매수한 합성 선물의 폭등을, 즉 감마 스퀴즈를 유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작전이냐라고 하실 수 있죠. 9월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예요. 코스피 200 동시만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바스켓 내 삼성전자는 계속 흘러내려서 비중이 낮아져 있었어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SK하이닉스에 비해서 3개월간이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져 있었죠. 그러니까 비중을 다시 채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옵션을 이용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파생 상품이 없었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를 개장 동시효과부터 매수하기 시작해서 종가까지 쭉 사들어가면 되는데 콜옵션 외가격을 대량 매수한다. 파생 상품이 있어서. 그러면 이놈들을 등 가격이나 내 가격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콜옵션 처음에 20억 산 게 나중에 2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옵션을 사고 그 콜옵션 20억을 2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종가의 삼성전자를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강하게 사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시티그룹이 삼성전자 바이콜 한 거, 저는 이건 그냥 양념이라고 봐요. 전체 시장을 보면 외국인은 합성 선물 먼저 사고 나중에 선물 샀죠. 그 다음에 선물도 장중에 6천억밖에 안 샀어요. 그 종가에는 또 4,800억으로 줄였죠. 그래서 외국인이 지수 이렇게 땡길 때 하루 보통 한 1조도 사고 그러거든요. 선물을. 근데 지수 진폭에 비하면 규모 얼마 안 됩니다. 선물 미결은 이젠 더 감소해서 27만 9천 개까지 줄었어요. 지금 9월 동시만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선물 미결을 키워가면서 다시 방향성 잡는다? 쉽지 않아요. 대신 콜옵션 지금 매수한 거 지금 굉장히 많이 이익 나 있거든요. 요거를 더 땡기기 위해서 선물을 더 사거나 현물을 더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락 전환 이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제가 이 파생 시황 이해하는 방법,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 이런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 펀더멘털리 매수한 거다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그냥 인덱스 바스켓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의외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유럽 최대의 구리 생산업자인 아우르비스 그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대량의 구리 절도 사건이 있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마이너스 17% 하락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개별 종목 이슈긴 한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로스탁스 4,300포인트를 중심으로 쉬어가겠다라는 것 같았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한국조차 8월 중순 이후로 갑작스러운 변동성 하락을 겪고 있죠. 유럽 변동성을 볼게요. 유럽 변동성 V2X 지수거든요. V스탁스인데 얘도 그냥 18일날 고점 찍고 쭉 빠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로써 이제 8월 변동성 저점 다 깨버렸죠. 물론 이제 주가는 그런데 그 7월이나 6월의 고점에 비해서는 유럽은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즉 5월부터 8월까지가 이른바 테이블 마운틴. 이걸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거를 하나 더 띄워보죠. 이거 유로스탁스 50 지수인데 지금 이제 그 5월에 이제 고점에서 지금 7월까지 계속 고가에서만 횡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여기 이 중기 이평을 한번 다시 찍고 갈 수 있어요. 찍고 가거나 가면 이제 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찍고 옆으로 밀다가 꺾어버린다. 그러면 유럽은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국이 나가리 되면 전 유럽 나가리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나가리 되지 않고 중국 올라오고 뭐 부양책이 됐든 부양책이 할아버지 됐든 그러면 유럽도 다시 바닥 찍고 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아주 센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보면 이게 확장형 패턴이에요. 여기를 중점으로 이렇게 선이 나오고 또 여기를 중점으로 이렇게 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 뭐 앞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한 10% 정도 8에서 10%는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9월 이후로 하산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테이블 마운틴이 되고 그럼 유럽 리세션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영국 증시를 좀 보면 영국도 지금 8월 중순에 금리 고점 찍고 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지수도 아주 빠르게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영국도 이제 꺾인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유럽도 뭐 22위원들이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는 이제는 금리 인상 이 정도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은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다시 지수가 상승 시도를 하는지 뭐 양쪽 다 열려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점진적 상승으로 전환됐든지 아니면 주가 지수에 대한 추세 추종 매매가 당장은 다음 주는 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는 어렵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증시가 그러다 치고 채권 시장 움직임이 컸죠. 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핵심은 채권 변동성도 9월 첫 거래일에 102.92 보죠. 요게 채권 변동성이 무브인덱스거든요. 102.92까지 빠졌어요. 이거 8월 저점 다 깼고 7월, 6월 저점 다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로 일시적으로 채권 가격이 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 상승분 되돌려주고 음봉 찍어서 금리가 다시 올랐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리 상승은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논판 발표 이후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가 그랬죠. 고용시장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 여전히 너무 높다. 그렇게 해서 채권 가격에 다시 불을 지폈는데 채권 가격 꺾어놨죠. 근데 이제 오히려 ISM 제조업 지수 나쁘게 나온 건 별다른 영향 안 줬어요. 그리고 애당초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매파죠. 그리고 지표 발표 이후에 채권 시장이 일주일 동안 과하게 올랐다 이런 인식도 있어서 차익 실현도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오늘 채권 시장 눌림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봅니다. 자, 핵심은 금리가 올라도 이제 채권 변동성은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통화 시장에서도 비달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8월 중순 이후로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빠질만한 자리에서 아주 강력한 달러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 처음 논판 발표 때는 달러가 빠졌는데 미국 본장 개장 후에 미국 증시가 갭상승 그대로 음봉 쳐맞고 유로존 증시도 빠르게 하락하면서 달러가 강하게 튀었거든요. 이 달러의 강세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월말 월초의 그 달러 실수요 그리고 낮은 거래량이 문제였다라고 보는데 이건 다 일시적인 이유들로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오지달러 롱 포지션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요. 상품 시장에서는 유가가 폭등을 했죠. 텍사스 기름 뭐 86달러 넘겨서 종가 고가를 막 헤맸는데
구리는 또 좀 달라요. 아시아 세션부터 상승해서 미국 세션에서는 초반에 2% 가까이 상승했었어요. 근데 미국 세션 들어서 기름 빼고 나머지 원자재들 모두 조정받으면서 구리는 상승폭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이 상승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부양책과 사우디 감산 연장 뭐 이런 거 들고 있는데 다들 이거 다 묵혀놓은 재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건 없었다라고 보고 자연스러운 쇼커버였다라고 봐요. 8월 마지막 거래일에 쌍봉 비스무리하게 기름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였는데 9월 첫 거래일에 아시아 세션에서 내내 버텼죠. 그리고 유럽 세션 들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 기름 스탑로스가 쏠리면서 종가를 끝까지 들어올려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 시장도 지금 다른 자산들처럼 변동성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오늘의 상승으로 기름은 저는 속도는 더딜지라도 조금 더 추가 상승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초반에 약간 눌리기도 했는데 논판 발표와 함께 나스닥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특이한 점은 나스닥 선물만 강했고 S&P나 다우, 러셀 이런 거는 그닥 강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럽 주가 지수 선물도 약했는데 논판 발표와 함께 채권이 강하게 올랐지만 단기물만 꽤 버텼을 뿐 장기물은 상승폭도 작았고 그마저도 빠르게 내줘버렸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은 오늘은 차익 실현이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랬던 나스닥은 개장 초까지만 해도 갭 상승 0.8%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개장 후 테슬라의 강력한 매도가 나왔죠. 나머지 상위 종목들도 매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30분 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게 됩니다. 이후에 뭐 자잘한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성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지수를 꾸준히 눌렀는데 새벽 3시 30분 이후로는 시장이 추가 하락에 실패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온 건 뭐냐면 변동성 매도였어요. 그래서 지수를 보합으로 당겨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한 주 내내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지배했다고 보는데 요게 이제 변동성 차트인데 뭐 끝까지 매도했습니다. 끝까지 변동성 매도요. 개별 종목 보면 테슬라가 가격이나 이슈로 뭐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 저는 그냥 쉬어가야 될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조정받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텔이랑 AMD가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좀 눈에 띄고 또 기름 주식들도 징그러운 박스권을 탈출하려 하는데 올드 이코노미 주식들도 지금 8월 마지막 주부터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안전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계속해서 저가 갱신 중인데 특히 9일 변동성, 요게 이제 9일 변동성인데 이게 연중 신저가예요. 네, 연중 신저가 갱신했습니다. 자, 9일 변동성이 이제 재미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번 9월 미국 선물 옵션 만기가 우리와 하루 차이가 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목요일에 만기고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에 만기죠. 그래서 일주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번은 첫 번째 금요일이 9월 1일이 이제 첫 번째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목요일은 14일, 세 번째 금요일은 15일이거든요. 우리랑 선물 옵션 만기가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그러니까 뭐 9거래일 동안은 지수가 웬만하면 박스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요거를 이 9일 변동성이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COT 리포트를 좀 볼게요. COT 리포트는 제가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오케이, 여기 있네. 이민희 S&P 인덱스 퓨처에 대한 COT 리포트인데, 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2주 전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S&P 순매도가 좀 쌓였겠거니 했는데, 의외로 롱도 27,340개가 쌓였고, 숏도 35,955개가 쌓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 방향 참여자들이 아직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롱으로 본 사람도 있고, 숏으로 본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순매도는 여전히 14만 2천 계약인데, 6월에는 44만 계약까지 있었거든요. 순매도가. 이게 30만 계약 손절됐으니까 포지션이 참 많이도 풀렸죠. 자, 그래도 시장을 냉정하게 보면 쌍봉이냐 아니면 헤드앤숄더냐 이런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뭐 작전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봐서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콜 감마가 터지기에 딱 적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멤버십 게시판에 제가 이거 의외의 폭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불문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가를 올리는 것 갖고는 금융감독원이 뭐라고 안 해요. 관찰만 하지. 자, 두 번째는 파생시장을 이용하는 것 갖고는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이 뭐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거 도이치뱅크 사태처럼 주가를 내리면서 파생을 이용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제대로 때려잡죠. 근데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현물 매수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시장에 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당연히 파생 시장을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제 주가 지수의 방향성을 선도할 수 있는 결집력이 있는 외국인들. 이런 외국인들은 파생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파생 시장을 잘 관찰하면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시장 정리하면 우리 시장이 금요일에 삼성전자 갖고 지수를 올렸지만 나머지 종목은 얼마 오른 게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더 변동성 매도를 줘가면서 지수를 당긴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봐요. 그리고 여전히 콜옵션 미결 너무 많죠. 그래서 340에서 320 박스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320 이하의 옵션이 이제 다 죽었고 그래서 340에서 320이 아니라 한 330까지는 좀 더 좁혀진 그런 박스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340은 여러 번 살렸다 죽였다 할 것 같아요. 340을 중심으로 양옵션 프리미엄을 더 빼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급락 같은 것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오지달러 롱을 좀 추가할 생각이에요. 9월 들어서 중국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고민 중인데 이 8월이 선물옵션, 중국 선물옵션 만기에 중국 시장을 충분히 눌러놨죠. 그래서 상품 시장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오지달러 롱 늘렸다가 추가 하락 나오면 수요일에는 오지달러 롱을 좀 손절할 생각이에요. 그 외에는 딱히 매매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다음 주는 미국발 경제 지표가 무거운 거 없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서 미국 지수 매매는 영향가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한다면 구리를 좀 매수해 보고 싶은데 구리 매수나 오지달러 매수나 사실상 같은 델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부러지거나 할 때는 아니다. 하지만 점진적 상승은 대충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영상 거의 못 올렸는데 회사 일도 굉장히 바빴고 그렇지만 이제 멤버십 게시판에는 제가 장중 브리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하는 거 좀 권해드릴게요. 멤버십 정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